안녕하세요. 2020년도 국가직 9급 조리막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리막 해설도 임업경영 해설과 마찬가지로 어떤 부분에서 출제가 되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리막 같은 경우 아주 골고루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 기준으로 출제가 된 부분을 좀 언급을 한번 해보도록 한다면, 먼저 파트 1 부분에서 2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파트 2에서 1문제, 파트 3에서 2문제, 파트 4에서 1문제, 그리고 파트 5에서 1문제, 파트 6에서 2문제, 파트 7에서 3문제, 그리고 역시 이 파트 8 부분에서도 여기 3문제, 파트 9에서도 2문제, 그런데 파트 10에서는 출제가 안 됐고 파트 11에서 3문제, 2, 1, 2, 1, 1, 2, 3, 3, 2, 3, 이렇게 굉장히 골고루 출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특징적인 사항이 주요 수종의 특성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올해에는 출제가 안 되었고요. 그리고 보고 파트에서 3문제씩이나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원래는 보고 파트가 이렇게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비교적 많은 출제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원래부터 상당히 많은 부분이 출제가 되어오던 파트 7, 8 부분은 역시 올해에도 두 개 다 합하면 6문제 출제가 될 정도로, 그래도 역시 이번에도 다른 파트들에 비해서는 많이 문제가 출제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파트 6, 파트 5, 사실 이 파트 5랑 6, 이 파트 5, 6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의 파트라고 봐도 되는 부분이에요. 파트 5는 종자 부분이죠. 파트 6는 육종 부분이에요. 그런데 원래는 종자 부분에서는 출제가 많이 됐었지만 구체적으로 육종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렇게 2문제씩이나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는데 올해에는 2문제나 출제가 되었네요. 그리고 또 생태, 환경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렇게 골고루 출제가 되었는데요. 사실 생태와 환경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냥 완전히 하나의 파트로 묶어도 될 만한 그런 부분이기는 해요. 그런데 역시 이번에도 이렇게 생태 환경 부분에서도 또 중요한 것들이 또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사실 파트 1 부분이 우리는 제일 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좀 가장 쉽다라고 볼 수 있는 파트 1 부분, 이런 데에서 이제 2문제가 출제가 된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골고루 이제 출제가 됐죠. 그런데 이 조리막 같은 경우도 지방직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더 신경 써서 문제를 출제한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실제 시험장에서 임업경영을 시험을 보면서 굉장히 좀 당황을 많이 하신 분들이 조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리막은 별로 어렵게 안 느껴지신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이 조리막이라고 하는 이 과목도 이번에 국가직 시험에서 굉장히 신경 써서 출제를 한 게 표시가 나기는 하지만, 그간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면 충분히 다 답을 찾으실 수 있는 수준의 문제로 좀 구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문제의 질은 지방직보다는 조금 높아졌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답은 다 찾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 그런 정도, 물론 열심히 공부를 했다라는 전제하에 그 정도 수준으로 이제 출제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조리막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득점을 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물론 실수를 안 하셨다라는 전제하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목의 성숙한 세근 구조를 봤을 때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 뭐냐? 답은 2번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론 수업을 할 때에 피층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가 그림으로 이제 간단하게 좀 그려드린 적이 있었어요. 언제 그려드렸었냐면은 측근의 발달과 관련해서 그림을 그려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림을 그려드렸을 때 어떻게 그림을 그려드렸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드렸었죠. 그래서 여기가 내초, 내피,
그리고 여기가 이제 P층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종축 방향에서 본 측근의 발달 과정과 관련해서 이론 수업 시간 때 그림을 그려드렸었던 것이고, 내초 부분에서 맨 처음에 병충 분열이 일어나고, 그렇게 돼서 여기 이렇게 쭉쭉쭉쭉 더 많이 세포들이 더 생겨나고, 그리고 마치 봉지에다가 계속 물건 많이 넣으면 봉지 뺑뺑해지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생겨서 여기가 이제 뺑뺑해지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 그런데 이렇게 표시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병충 분열, 그리고 이렇게 표시하는 거 수충 분열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같이 일어나면서 내초라고 하는 것들이 발달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측근이라고 하는 것은 내초 세포가 분열을 해서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이다. 뺑뺑해지면서 여기서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는 거, 이런 설명 드렸는데 생각이 나실랑가 모르겠네요. 그래서 바깥 부분부터 P층, 내피, 내초, 그리고 표피 가면 바깥이라는 건 너무 당연한 사항이 되고요. 그래서 1번에는 정답이 2번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기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예, 일단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이 개구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개구선은 구체적으로 공기구멍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 용기묘를 이용을 할 때에 이 개구선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면 어떤 효과를 얻을 수가 있냐면, 이 공기구멍인 개구선이 있으면 세근 발달이 촉진이 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보기 보시면 죽음 발달 촉진시킨다 되어 있는데, 이게 세근 발달 촉진으로 바뀌어야 맞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정답이 3번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3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파트 1 부분에서 우리 교재의 첫 번째 표, 우리 뭐 별별 100개 치고 넘어간 거죠. 이런 수업할 때 그 내용이 되네요.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성숙림이라고 하는 것은 작업을 하는 목적이, 가꾸는 목적이 수확갱신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되죠. 수확갱신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되고, 여기에서의 작업 방법은 수확 및 차세대 갱신 준비, 수확 및 차세대 갱신 준비라고 하는 것이 작업 방법이 되죠.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숯가꾸기 작업까지도 언급을 한번 해본다면, 솥가배기와 대경제 수확, 대경제 수확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인 숯가꾸기 작업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에는 답이 4번. 4번 문제. 이 문제가 또 이제 6종 파트와 관련이 된 문제이고요. 이런 수업을 열심히 들으셨으면 답을 무조건 찾아주셨어야 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 문제 정답은 1번. 일반 조합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이론 수업을 할 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거가 있는데, 어떻게 설명을 드렸었냐면, 어떤 나무가 있다. 그런데 이 나무에는 꽃이 딸랑 하나만 있는 거가 아니다고 그랬어요. 꽃이 엄청나게 이제 여러 개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타가 수분하는 거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꽃가루가 날라온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여기 이 꽃은 저기서 날라온 꽃가루하고 이 꽃이 수분 수정돼서 종자를 만들고, 여기에 있는 꽃은 저쪽에서 날라온 얘랑 저쪽에서 날라온 꽃가루랑 수분 수정돼서 이 꽃에 있는 암술이 수분 수정돼서 또 후대를 만들고, 또 다른 부분은, 또 다른 꽃은 또 다른 나무에서 날라온 꽃가루랑 수분 수정해서 종자를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종자는, 그러면 이 나무는, 이 나무 같은 경우는 꽃가루가 와가지고 얘한테 이렇게 다 수분 수정이 됐다. 그러면은 이 나무는 모수이고, 이 나무는 어떤 역할을 한 거냐? 자방친 이런 역할을 한 거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니면 뭐 종자친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종자친, 종자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애들을 종자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종자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암수리 기능을 해주는 애들이 종자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나무에서 종자를 내가 만약에 이렇게 다 다양한 꽃들이 수분 수정돼가지고 종자를 얻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그 종자 얻은 거를 뚜루룩 다 심었어요.
그러면은 이 종자들은 자방치는 다 이 나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꽃가루는 그야말로 다 화분친이라고 하는 거가 한마디로 꽃가루를 주는 역할을 하는 애들, 그거 우리가 이제 화분친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얻은 이 종자들을 뚜루룩 심으면 얘네들은 한마디로 자방친은 다 같지만 화분친은 다 다양한 화분친으로부터 나온 종자들, 이런 애들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랬을 때에 이 나무로부터 얻은 종자들이 꽃가루는 다 다양한 애들이 왔다고 해도 이 나무가 모수로서 자방친으로서 역할을 했을 때 종자 심어서 나온 애들을 봤더니 애들이 후손이 다 평균적으로 다 형질이 다 평균적으로 좋다. 그렇다면은 이 나무는 일반 조합 능력이 좋은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 모수가 다른 여러 개체하고 교잡을 해서 자손을 만들고 그 자손이 평균적으로 다 좋대. 그러면 얘는 일반 조합 능력이 좋은 모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답은 1번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후손이 평균적인 형질이 좋냐 나쁘냐, 요게 일반 조합 능력. 그러면 이제 특수조합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1번 나무랑 A번 나무가 만나야 후손이 좋은 애가 나온대. 이런 거를 찾아내는 과정, 그런 것이 한마디로 우리가 특수조합 능력을 찾아내는 과정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일반 조합 능력이 좋다라고 확인이 된 애들끼리 서로 수분 수정을 시켜서 종자를 얻어서 걔네들을 다당에다가 심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좋은 후손을 주는 부모 세대의 조합을 찾아내겠다. 그러면은 좋은 후손을 주는 그 부모 세대의 조합이 특수조합 능력이 좋은 조합이 되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2번, 3번 이런 거는 뭐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없는 거고, 그래서 1번하고 4번과 관련된 이런 용어의 뜻을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5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이거 무조건 맞춰주셔야 되는 문제예요. 5번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5번 문제 정답은 2번. 왜 2번이에요? 중복 수정을 하는 것은 나자식물이 아니죠. 속시식물, 피자식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중복 수정을 하죠. 그래서 이 피자식물, 속시식물이라고 하는 애들은 중복 수정을 하기 때문에 난액 1n 플러스 정액 1n이 만나서 이 n짜리인 접합자가 형성이 되고 극핵 2n짜리와 정핵 1n짜리가 만나서 3n짜리인 배유핵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두 군데에서 수정이 된다. 그래서 중복 수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2n짜리인 접합자에게 앞으로 배가 될 것이고요. 이 3n짜리 배유핵은 앞으로 배유가 될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자식물은 중복 수정을 하지 않아요. 얘는 나자식물은 단일 수정을 한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정핵과 난핵이 만나서 이 n짜리인 접합자를 형성을 하고 이 접합자가 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 단일 수정만 한다고요. 그래서 얘는 배유를 만들 때 배유가 믹스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론 수업이라든지 문제풀이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나자식물들, 거시식물들 같은 경우는 배유가 믹스가 안 됐고 배유가 1N 상태이다. 이런 말씀 상당히 많이 들었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6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수목의 병해충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이 됩니다. 여기 1번 보시면 밤나무 줄기 마름병균과 호두나무 탄저병균이 토양 중에서 스스로 활동 범위를 확산을 해서 전반한다. 이렇게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요. 밤나무 줄기 마름병이라고 하는 것은 물에 의해서 전반이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탄저병균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종피의 병원체가 오염이 된 상태로 옮겨져서 종피의 병원체가 오염된 상태로 옮겨져서 파종을 한 결과
확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 보기는 이제 틀린 거죠. 그러면 이제 토양 중에서 스스로 활동 범위를 확산을 해서 전반이 되는 것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냐면 모잘록병이라거나 아니면은 리지나 뿌리 썩은 병, 그러한 것들이 구체적인 예가 됩니다. 그리고 2번 보기 보시면은요, 솔라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솔라방이 식엽성해충이다. 흡줍성이 아니라 식엽성해충이다. 이건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어야죠. 월동과 관련한 사항은 몰라도 솔라방이 식엽성해충이다. 이거는 반드시 알고 있었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솔라방의 유충을 송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유충, 송충이가 잎을 식혜하는 특성을 가지고요. 얘네들은 수피의 틈이라거나 아니면 지피물 밑에 숨어서 유충으로 월동을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4번 보기 보시면 소나무 재선충병의 잠복 기간이 이렇게 병증이 나타나기까지 10년 이상이 걸린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소나무 재선충이라고 하는 것은 수지구나 가도관 주변의 유조직 세포를 가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단기간에 밀도가 증가가 되면서 기주를 고사를 시키는 특성을 가지게 되죠. 거기에다가 얘네들은 생활사의 주기도 4, 5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수체 내로 들어가서 단기간에 밀도가 확 증가가 되면서 금방 소나무를 죽인다고요. 병증이 나타나니까 10년 이상 걸리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빨리 병증이 나타난다. 얘네는 생활사가 4, 5일 정도밖에 안 된다. 이게 또 특징적인 사항이 됩니다. 답은 이제 3번인데요. 오동나무 빗자루병, 대추나무 빗자루병, 얘는 파이토플라즈마에 의한 병이다. 그래서 매개충에 의한 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동나무 빗자루병 같은 경우는 오동나무 애매미충 아니면 뭐 담배장님 노린재 이런 매개충에 의해서 전반이 되죠. 그리고 대추나무 빗자루병은 마름무늬 매미충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전반이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치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7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기역, 디귿, 리을, 비읍. 일단 상장 생장을 촉진하고 무절제를 생산할 수 있다. 이거 가지치기의 장점으로 우리 교재에서 바로 언급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고 굉장히 자주 이게 나오는 상황이죠. 옹이가 없는 무절제 생산하는 거 가지치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우리가 다루는 그런 사항이에요. 그리고 연륜폭을 조절을 하면서 수간의 완만도를 높여주는 특성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가지치기를 하면 수간의 상부 부분, 가지치기를 하면 수간의 하부가 아니라 상부의 연륜폭이 넓어지는 특성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연륜폭이 조절이 되면서 수간의 완만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소나무류라고 하는 것은 온난다습한 남쪽이 한냉건조한 북쪽에 비해서 고사지의 탈락이 빠른 특성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 교재에서 자연 전지와 관련한 부분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온난다습한 남쪽이 고사지가 굉장히 잘 떨어진다. 그리고 이렇게 고사지가 떨어지는 것은 균의 작용이라거나 그런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리을번에 보시면 생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생절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만들어진 마디 부분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미음을 잘못했네요. 기역, 디귿, 리을, 비읍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여기 생절은 가지의 연륜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생절은 가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만들어진 마디 부분이다. 그래서 살아있는 부분들은 살아있는 부분끼리 계속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생절과 관계가 되어서 발달이 된 연륜은 바깥 부분을 향해서 굽는 특성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살아있는 가지 부분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애들끼리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가지, 생절은 가지 연륜이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재를 할 때 빠져나가지 않는다. 그런데 사절 같은 경우는 가지가 죽었을 때 만들어진 마디이기 때문에 죽은 애들은 살아있는 애들하고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사절은 제재를 할 때 쏙 빠져나가는 그런 특성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여기 미음번 같은 경우 보시면은요, 인분생장에 따른 최초의 가지치기는 간벌 이후이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 이건 이제 구체적으로 침엽수종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예, 침엽수종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아래까지가 지상 1m 정도까지 1m 정도까지 고사했을 때 이때 첫 번째 작업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즉 한 10에서 한 15년생 정도가 됐을 때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보기 가지 상면 상구직경 2에서 4cm의 유합 속도는 삼나무가 종가시나무보다 빠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나무 같은 경우는 상구직경이 4cm 이내가 유합이 되는 연수가 한 1년 정도밖에 안 걸리죠. 그런데 종가시나무라고 하는 것은 상구직경이 2cm인 것이 유합이 되기 위해서는 7년씩이나 걸리는 이런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삼나무는 4cm가 1년, 그리고 종가시나무는 2cm가 7년. 그래서 삼나무가 훨씬 빠른 특성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기역, 디귿, 리을, 비읍, 답은 3번. 그래서 니은하고 미음번만 틀린 보기가 됩니다. 8번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내화력이 강한 상록 화력수종으로만 묶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학명을 알고 있어야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지금 1번 보기 같은 경우는 학명 얘네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동백나무와 붓순나무이죠. 1번은 동백나무와 붓순. 그리고 여기 2번 보기 같은 경우는 구실잣밤나무와 참죽나무이죠. 구실잣밤, 참죽. 그리고 3번 편백과 벽오동이네요. 그리고 여기 4번 보기 같은 경우는 황벽나무와 난티나무. 황벽나무와 난티나무 이렇게 됩니다. 황벽나무와 난티나무. 그래서 8번의 정답은 1번. 8번의 정답은 1번이 됐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기에 있는 애들 기준으로 붓순, 동백나무, 그리고 붓순과 동백나무, 그리고 또 여기 황벽나무, 얘네들이 이제 상록 하렵수에 속하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황벽나무는 상록 하렵수이면서 내화력이 강한 것에도 포함이 되죠. 근데 난티나무라고 하는 거, 난티나무는 낙엽 하렵수고요. 난티나무는 낙엽 하렵수예요. 그런데 난티나무라고 하는 것은 내화력이 강한 거는 맞아요. 근데 낙엽 하렵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4번이 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구실잣밤나무하고 참죽나무, 얘네들은 다 내화력이 약한 애들이에요. 그런데 구실잣밤나무라고 하는 것은 상록 하렵수는 맞아요. 근데 내화력이 약하고, 참죽나무라고 하는 것은 내화력이 약하면서 낙엽 하렵수에 속하죠. 그리고 편백이라고 하는 것은 딱 봐도 얘는 침엽수라는 거 그냥 다 알잖아요. 그래서 편백은 내화력이 약한 침엽수, 그리고 벽오동이라고 하는 것은 내화력이 약한 낙엽 하렵수, 이렇게 됩니다. 9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이 산림에 미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문제이고요. 9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일단 1번 같은 경우 보시면 오존과
오존과 여기 PAN, 오존과 펜 그냥 간단하게 펜이라고 부를게요. 오존과 펜이라고 하는 것이 1차 대기 오염 물질이다. 지금 이렇게 여기 있어요. 예. 페록시 아세틸 나이트레이트, 예, 이런데 너무 기니까 그냥 우리가 이렇게 PAN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얘네는 1차 대기 오염 물질이 아니라 얘네는 두 개가 다 2차 오염 물질이에요. 2차 오염 물질이다. 2차 오염 물질이에요. 그래서 1번 보기가 틀렸고요. 2번 보기 같은 경우는 대기 오염 때문에 잎 줄기 이런 지상부 생장이 줄어들고 그리고 뿌리도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뿌리의 생장도 둔화가 된다거나 하는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영향을 받지 않는다가 아니라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3번 보기 보시면 지속적인 산성비라고 하는 것은 생장을 촉진한다. 산성비가 계속해서 내리면 토양이 산성화 되겠죠. 그러면은 토양이 산성화가 된다면 당연히 수목의 생장이 장애가 생기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산성비가 내린다면 토양이 산성화되어서 생장 장애가 생긴다. 이렇게 들어가야죠. 그래서 사실 4번 보기를 몰라도 우리가 1번, 2번, 3번 내용을 알아서 답이 4번이라는 거를 이거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 오존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전에도 옛날 기출문제에서도 오존이라고 하는 것이 2차 오염물질이라는 거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된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1번 보기는 옛날 기출되었었던 문제를 확실하게 보셨다면 아 1번 보기가 틀렸구나를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겠고 2번, 3번은 그냥 그간 공부한 거 가지고서 연결시켜서 충분히 유출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되는 것이죠. 4번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가장 많이 용탈되는 것이 칼륨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칼슘, 마그네슘, 망간 같은 애들이 용탈이 되게 되죠. 그래서 가장 많이 용탈이 되는 거는 칼륨, 그 다음으로는 칼슘, 마그네슘, 망간이 용탈이 됩니다. 10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예, 답은 1번이 됩니다. 예, 칼슘이라고 하는 것은 예, 대부분 유기 형태로 존재한다. 여기서부터 틀렸어요. 토양 내의 칼슘은 대부분 무기태로 존재합니다. 토양 내의 칼슘은 대부분 무기태로 존재하고요. 건조한 지역에서 칼슘 공급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가 많이 오는 곳이 습하겠고 비가 많이 안 오는 지역이 건조한 지역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생태파트에서 사막 같은 곳의 특성 한번 보시면 사막 같은 곳은 비가 별로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예, 무기양분, 예, 한마디로 뭐 여러 가지 염류들 이러한 애들이 비가 안 오니까 빗물에 녹아서 밑으로 쓸려 내려갈 일이 없죠. 그래서 그런 예, 사막의 토양 예, 그런 곳은 칼슘이라든지 여러 가지 염류들이 그냥 토양에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에 공부했었던 그런 것들을 연결을 시켜서도 이건 충분히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건조한 지역은 비가 안 오는 지역. 비가 안 오면 이 빗물이 이런 염류를 밑으로 쓸고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토양에 많이 남아있게 된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했었던 거 연결을 시켜서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번에는 답이 1번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사항은 우리가 이제 국가직 대비 모의고사 문제풀이에서도 예, 이런 1번 보기와 비슷한 문제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11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11번. 예, 속가배기 작업과 관련된 수형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문제이고요. 답은 4번이 됩니다. 가와다의 침엽수 수형급 지금 이렇게 써 있어요. 가와다의 화렵수 수형급 여기서부터 틀렸어요. 그래서 가와다의 활엽수 수형급이라고 하는 것은 교재에 있지만 가와다의 침엽수 수형급이라는 건 본 적 없어요. 그죠? 가와다의 화렵수 수형급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얘네는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A, B 그리고 B 위에 짝대기 한 개 있는 거 B 프라임 그리고 C, D
E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하게 되죠. 당연히 A가 제일 질 좋은 것이고 E가 제일 질 나쁜 애예요. 그래서 E라고 표현하는 거 얘는 병목, 고목 이런 것들이 E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A가 제일 좋은 거, 뒤쪽으로 갈수록 질이 안 좋아지는 거. 그런데 여기 B'이라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특징적인 그런 사항이죠. 예, 이 B'이라고 하는 것은 예, B하고 비슷하게 생기기는 했어요. 예, 그렇지만 얘를 당장 간벌하면 빈 공간이 너무 커져서 좀 염려가 될 수 있는 나무, 그런 건 우리가 B'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번에는 답이 4번이 됩니다. 1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쑥갓굴기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답은 3번이 됩니다. 일단 미래목은 헥타르에 대한 400번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 사항은 우리가 규제에서도 상당히 많이 본 그런 사항이에요. 그래서 일단 미래목과 관련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 미래목 간의 거리는 최소 5m 이상이어야 된다. 이것도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헥타르당 최대 400본 미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5m와 관련돼서 옆에 바로 같이 써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헥타르당 400본 초과하지 않아야지 되면서 최소 5m 이상이어야 된다. 미래목 간의 거리가. 그리고 지지수가 높은 인부는 당연히 나무들이 빨리빨리 쑥쑥 자라니까 간벌의 주기가 짧아지고 간벌의 양도 많아지겠죠. 그리고 제탄, 펄프 등 석영제 생산할 때는 가지치기를 생략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들은 우리 뒷부분에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지침 부록과 관련해서도 여러 번 언급이 되었었던 부분이고, 문제풀이하면서도 또한 기출문제를 보면서도 이런 내용들은 아마 많이 보셨을 그런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런 석영제 얘네들은 가지치기를 생략을 할 수도 있다더라. 그리고 보통 이 미래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질이 좋은 나무를 우리가 미래목으로 선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자란 애들 중에서 질이 좋아야 미래목으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임연부의 임목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자라기 힘든 조건이에요. 임연부는 숲의 가장자리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정상적인 형태로 자라기가 힘든 애들이다. 그래서 임연부의 임목은 제외를 시키는 것이 좋아요. 1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작업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1번이 됩니다. 보잔목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모수림 작업의 본수보다 더 많은 모수를 남긴다. 그리고 얘는 대경제 생산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돼야지 맞는 문장이 되는 것이죠. 이 보잔목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모수 작업과 산벌 작업의 중간적인 형태,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수림 작업보다 더 많은 본수를 남기고, 또 내가 남긴 나무들이 잘 자라게 해주고, 다음 벌기가 되었을 때 대경제를 생산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것이죠. 1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접목법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답은 2번이 됩니다. 2번. 줄기가 상처를 받았을 때 상처 부위를 건너서 적당한 가지로 접목하는 것은, 이거는 교접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박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게 대목이다. 그러면 박접이라고 하는 것은 수피가 있는 부분만 이렇게 닦아지도록 칼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피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박접은 그래서 수피 부분만 닦아지게 이렇게 대목에 칼을 집어넣고 여기를 벌려서 접수를 끼워주는 거, 그게 박접이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접 같은 경우는 절접하고 비교를 한번 해본다면, 절접은 여기 오른쪽 부분 이렇게 대목에서 칼집을 넣어서 이렇게 깐 이 부분, 절접은 이 오른쪽 부분에 목질부가 붙어있지만, 절접은 오른쪽에 여기 목질부가 붙어있지만 박접은 껍질만 깐다라고 하는 거가 특징적인 사항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복접이라고 하는 것은 대목이 이렇게 있으면 대목에 칼이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대목이 줄기 비스듬하게 상면을 만든다.
그리고 거기에 알맞게 쐐기 모양의 접수를 만들어서 복접은 여기에다가 끼워주는 것이죠. 그리고 설접이라고 하는 것은 접수와 대목의 굵기가 비슷하다. 이게 굉장히 특징적인 그런 사항이고, 유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림으로 나타내 본다면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나타내 보면, 이런 그림이 나오면 이거 무조건 유대접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대리종자에서 자엽병 사이에 접수를 꽂는 방법. 그럼 이게 교접을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 볼까요? 교접 같은 경우는 대목이 지금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대목은 나무, 여기 지금 교접은 나무가 이제 이렇게 있을 때 여기 껍질이 상처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껍질 상처 있는 부분을 까주죠. 상처 있는 부분을 까주는 거. 그렇게 해서 여기 다리 모양의 접수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붙여주는 것이다. 한마디로 줄기가 상처를 받았으면은 통도 기능이 장애가 생기고, 그랬을 때 그 상처 있는 부분을 싹 까주고 다리 모양의 접수를 연결을 해줌으로써 통도 기능이 회복되게 해주는 거. 이게 교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처를 까서 상처 부위를 건너서 나무를 붙여준 그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14번에는 2번이 되는 것이고요. 1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잎목의 종자와 꽃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무엇이냐? 15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일단 먼저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나무의 종자는 유전적으로 같은 특성을 지니게 된다? 여기서부터 틀렸어요. 지금 종자라고 하는 것은 수분 수정이 되어서 종자가 생기는 것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다양한 유전자형의 조합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유성생식을 통해서 얻은 애들은 다양한 유전자형의 조합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종자를 통해서 얻은 수목 집단은 다양한 유전 변이를 지닌 개체들로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유전 변이를 가지는 개체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1번 보기가 틀렸습니다. 이거는 종자는 유성생식. 유성생식은 유전자의 다양한 조합. 그렇다면 다양한 유전 변이. 이렇게 연결시키시면 되겠고요. 2번 보기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틀렸죠? 화렵수, 거시식물. 여기서 딱 틀렸다를 알아봐야 돼요. 거시식물은 화렵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시식물은 침엽수. 여기서부터 틀렸다를 알아보셨어야지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거시식물인 침엽수는 양성화가 없죠. 거시식물인 침엽수는 양성화가 아니다. 모두 일가화 또는 이가화이다. 그죠?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이제 본 사항이에요. 그래서 일가화에 속하는 것은 소나무 가문비, 전나무, 낙엽송, 편백, 이런 애들이 이제 일가화가 되고요. 이가화는 소철과 은행, 이런 애들이 이가화. 그래서 소나무, 가문비, 전나무, 낙엽송, 편백은 일가화, 이가화는 소철과 은행. 이런 것들 우리 교재에서 파트 2 부분에서 유성생식과 관련된 부분에서 다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죠. 3번 보기 보시면 종자의 성숙기는 유전의 영향도 받고 환경의 영향도 받아요. 그렇다면 환경의 영향도 받고 유전의 영향도 받으면 당연히 위도와 고도의 영향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위도 지역이다. 그러면 금방 추워지는 지역. 고도가 높은 지역, 서늘한 지역. 그게 다 환경적인 요소거든요. 그래서 유전 환경의 영향을 다 받기 때문에 위도와 고도의 영향도 받아요. 답은 4번이 되는 것이죠. 16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됩니다. 소나무는 법령에 의해서 지정이 된 특산식물에 속하지 않죠. 특산식물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16번에는 답이 1번이 됩니다. 그런데 단일 수종으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것은 맞아요.
그리고 이 소나무라고 하는 것은 하류수하고 경쟁을 해서 경쟁에서 밀리다 보니까 척박한 곳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점점 소나무림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감소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하류수하고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에, 산불 때문에, 대기 오염 때문에, 그리고 그 외에 소나무 재선충이라든지 이러한 애들, 병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소나무림이 점점 옛날보다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6번에는 답이 1번이 됩니다. 17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소 고정하는 애를 찾아라 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일단 1번은 개입갈나무네요. 그리고 2번 보기는 쌀이나무죠. 3번 보기는 백합나무죠. 백합나무. 3번 보기는 백합나무. 여기 튤립 이렇게 딱 써 있잖아요. 그렇죠? 3번 보기는 백합나무이고요. 4번 보기는 북나무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학명만 알면은 그냥 얘는 바로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네요. 그래서 17번에는 답이 2번이 되죠. 쌀이는 콩과 애들이 라이조비움과 공생을 하면서 질소 고정하는 비료목으로 굉장히 유용하게 이용이 되고 있죠. 17번에는 답이 2번이 되고요. 18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18번 문제. 1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숲의 종류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답은 4번. 외림은 나무의 성립이 종자가 아니라 맹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외림은 맹아, 교림이 종자. 이거는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 맞죠? 18번에는 답이 4번이 됩니다. 19번. 벌채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19번에는 정답이 4번이 됩니다. 먼저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산발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윤벌 기간이 길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산발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윤벌기가 끝나기 전에 갱신이 시작이 되는 전갱 작업에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윤벌기를 단축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산발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한 나무의 보호 아래에서 동령님이 갱신이 되는 유일한 방식이죠. 그래서 둘 다 틀렸다. 그리고 택발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령님, 음수, 생태적으로 제일 좋다. 그리고 작업은 제일 불편하다. 이런 정도는 다 깔고 있어요. 그래서 택발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병충해 저항력이 높으나 양수갱신에 적합하지 않고 양수갱신에는 적합하지 않고 음수갱신에 좋은 것이죠. 그리고 여기 2단님이라고 하는 것은 상층목 생장에 유리하지만 하층목 발생과 생장은 억제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상층 수간이 닫혀서 하층목이 생장이 억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2단님이 가지는 단점이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모수림 작업, 리을번, 모수림 작업은 수종 제한이 있죠. 모수림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종자의 결실량이 많으면서 종자 비산 능력이 좋으면서 거기에다가 또 굉장히 질이 좋으면서 또 열이라든지 고온에도 잘 견디는 특성을 가지는 수피가 두꺼운 수종이어야지 좋고 생육 입지 요구도가 낮은 수종이어야지 좋고, 그죠? 그러한 것들이 다 모수 작업을 하기 위한 조건이 있다는 것 자체가 수종의 제한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실량이 많으면서 종자 비산도 잘 되고 수피도 두꺼우면서 열에 잘 견디고 생육 입지 요구도가 낮은 이런 특성들,
그거 생각하면 수종 제한 이따 연결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 모수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모수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그냥 허허벌판이나 마찬가지죠. 물론 개벌 작업보다는 나무가 있죠. 모수를 남겼으니까. 그렇지만 모수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임지가 상당히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토양 침식과 유실이 우려가 되는 것이 모수림 작업의 단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지 보호 효과 크다. 이게 또 틀렸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외림 작업은 단벌기 소경제, 그리고 외림 작업은 무성번식이다라고 엄청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무성번식이라고 하는 게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모체 유전 형질이랑 100% 똑같은 후대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가 특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중림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벌채로 인한 나무의 피해가 적어요. 중림 작업은 교림 플러스 외림. 그러면 외림이라고 하는 거는 아래에 있는 애들은 댕강댕강 잘라진 그루터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벌채를 했을 때 아무래도 그루터기 형태로 이렇게 있는 애들은 피해가 좀 적겠죠. 그렇지만 아무래도 하층목이라고 하는 애들이 상목의 피음으로 인해서 한마디로 상층목이 그늘을 만들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애들이 햇빛을 잘 못 받아서 맹화 발생이 억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특징적인 사항이에요. 그래서 여기 19번에는 정답이 4번이 됩니다. 답이 4번. 그리고 이제 20번. 조직 배양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 조직 배양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체의 일부분을 잘라서 배지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환경 조건 내가 다 맞춰주면서 단기간의 소면적에서 대량으로 내가 원하는 애들을 얻을 수 있는 방식이 되는 것이죠. 답은 일단 2번이에요. 왜 틀렸냐면 아배양이라고 하는 것은 눈이 붙은 줄기를 기내에서 배양을 하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발근을 위해서 지베렐린 여기서 틀렸죠. 우리가 조직 배양을 할 때에는 사이토키닌과 옥신 이 두 가지 식물 호르몬을 이용을 하게 되죠. 그런데 뿌리가 발생되게 하고 싶으면 뭐를 써야 돼요? 옥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토키닌, 사이토키닌 이렇게 말해도 상관없고요. 시토키닌이라고 하는 것은 유상 조직이 줄기로 분화되게 하는 특성. 그리고 옥신이라고 하는 것은 유상 조직이 뿌리를 형성하게 하는 특성. 그래서 지베렐린 처리가 아니라 기내에서 뿌리가 나오게 하고 싶으면 옥신 처리를 해야 한다. 그래서 20번에는 답이 2번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9가지 조림학 해설을 좀 진행을 했는데요. 이 조림학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셨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고득점이 나오셨어야 되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번에 이 문제의 질은 옛날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아졌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아무래도 5번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그 답과 관련해서 5번에 2번 이런 거 말씀드리면서 그게 왜 틀렸는지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긴 했는데 시간 관계상 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뭐 1번, 3번, 4번 보기들 그러한 것들이 기본적인 식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물론 다른 보기 몰라도 답 찾는 데는 이제 무리가 없었던 그런 문제였는데 그런 육종과 관련한 그런 류의 문제가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예전보다 문제를 출제를 할 때에 식물체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걸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문제 4번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4번 같은 경우도 이것도 역시 근본적인 이해가 필요한 그런 문제였었고, 그리고 항상 제가 엄청 이론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를 드렸던 단위 수정, 중복 수정 그러한 것들도 식물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임업직 조림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예전에 비해서 단지 나무와 관련된 작업 기술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이해도를 많이 필요로 하는 문제들을
예전보다 많이 출제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업경영학도 마찬가지고 조림학도 마찬가지고요. 단순 암기도 너무 중요하기는 한데 단순 암기뿐만 아니라 확실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는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임업직 수험생분들 이번에 국가직 시험 보시느라고 상당히 수고 많으셨고요.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신 만큼 모두들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해설 마치도록 할게요.